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가을이 되면서 쉬었던 운동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이 체력 향상은 물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 과학 전문 매체는 운동이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요가는 전두엽을 자극해 최적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리노이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요가를 한 뒤에 학생들의 정보 처리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하고요. 또 요가를 하면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감정 지능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높은 강도와 낮은 강도의 운동을 번갈아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은 흡연과 식욕 등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플리머스 대학 연구진이 흡연자들에게 이 운동을 하게 한 뒤 뇌를 스캔한 결과 흡연 욕구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하고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서킷 트레이닝은 여러 가지 운동을 잠깐씩 하는 운동법이죠. 이 운동법은 뇌 여러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임무의 전환 능력이나 세밀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에어로빅은 뇌에서 학습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의 기능을 높여서 기억력 향상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씩 웨이트 리프팅, 즉 역기를 드는 사람은 얼굴과 이름 등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연상 기억 능력이 좋아지고요. 집중력 향상과 알츠하이머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9월 5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아이고 날씨가 따뜻한 게 좀 나아지니까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쵸. 이제 뭔가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오키 씨 그 최근 몇 주 사이에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막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 제가 언제 그랬다고. 또 MSG를 또 치기 시작하시네. 네. 그래가지고 오키 씨가 밝지 않은 목소리로.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요즘 그 SNS로 말 바꾸기. SNS로 그 가을 하늘, 청명한 하늘을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또 그 보정도 안 하고 그냥 워낙 하늘색이 예쁘다 보니까 보정을 안 하는 거죠. 네, 보정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오키 씨의 목소리도 보정 안 해도 상당히 예쁩니다 지금. 네. 말 바꾸고. 원래 그랬고. 네. 어쨌든. 네. 자, 건강 얘기를 좀 해봤는데 말이죠. 네네. 이 요새 그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서킷 트레이닝이 좀 유행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이 금연이나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은 욕구를 떨어뜨려주는 인터벌 트레이닝 해보시고 일할 때 좀 더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킷 트레이닝이 좋겠고요. 네, 또 에어로빅이 언어와 관련된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어서 오랜만에 아는 사람 만났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에어로빅을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번쩍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다행입니다. 네, 그렇죠. 아직은 저의 뇌가 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기 들기도 마찬가지로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고요. 체력도 키우고 머리도 좋아지게 하는 효과 만점 운동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도 해드릴게요.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느껴지는 각종 축제부터 가볼 만한 여행지까지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9월에 가볼 만한 곳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분은 꼭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생각 아직도 갖고 계시나요? 오늘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기부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 재능 기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오키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완전식품 계란의 좋은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그렇게 더웠던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금방 갑자기 가을이 다가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휴가철은 지났지만 9월에도 가볼 만한 좋은 여행지와 각종 행사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번 코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실 여행이나 나들이 가기 제일 좋은 때가 바로 가을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가볼 만한 곳들 준비하셨나 궁금한데요. 네, 가을에는 걷기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가을과 잘 어울리는 한옥의 고즈넉함과 걷기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다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꼽은 9월에 걷기 좋은 길 10곳을 소개합니다. 먼저 강원도 강릉시에 신사임당길이 있어요. 이 길의 출발점인 위촌리 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촌장제를 운영하는 전통 마을인데요. 신사임당이 오죽헌에서 어린 율곡을 데리고 서울로 갈 때 이 마을을 지나 대관령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오죽헌과 선교장, 경포대, 허균, 헌안설월, 생가 등을 둘러볼 수 있고요. 특히 선교장은 조선시대 사대부 가옥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고택으로 숙박도 가능합니다.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강릉 신사임당길에서 가을의 낭만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네, 강릉 선교장은 대표적인 한옥 체험 명소로 전국에서도 손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그리고 공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해서 공주 박물관, 무령왕릉, 산성시장, 생태공원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충남 공주시의 고마나루 명승길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제시대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에 이르는 공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두루 만나보고 공주의 대표 숙박단지인 공주 한옥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어요. 또 한옥마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전주죠. 전북 전주시의 한옥마을 둘레길은 태조 이성계가 세운 오목대에서 전주천까지 이어지는 길을 걸으면서 천년 전주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숙박은 전주 한옥마을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네, 그렇군요. 제가 전주 한옥마을 일요일에 한번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주말에 엄청 전주는 풍겨요. 네, 정말 너무 많아요. 국내와 관광객들이 몰려가지고 주말에는 뭐 발들 틈도 없이 뭐 붐비고 있습니다. 네. 이 한적한 분위기 느끼고 싶은 분들은 평일에 휴가 내가지고요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 외에도 두백산 정상에서 호수와 숲, 바다가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강원도 고성의 송지호 둘레길과 전남 강진의 우뚝 솟은 월출산을 따라 걷는 정약용의 남도 유백길,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충북 단양의 소백산 자락길과 경북 봉화 솔숲 갈래길 등 총 10곳의 길이 선정됐으니까요. 각자 원하시는 곳으로 걷기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코스도 있다면서요?
네, 한국관광공사는 세계유산 다시 즐기기라는 주제로 9월에 가볼 만한 곳 6곳을 선정했는데요. 먼저 백제 후기 문화를 대표하는 전북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있습니다. 공주와 부여에 가려졌던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요. 백제 최대의 사찰터인 미륵사지와 국내 최대의 석탑인 미륵사지 서탑, 그리고 백제 궁궐터인 왕궁리 유적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2007년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검은 오름 용암 동굴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고 2010년에는 상방산, 용머리 해안 등 12곳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됐죠. 제주도로 가을 도보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세계 지질공원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역시 우리나라의 보물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수도권에서도 가볼 만한 곳 있을까요? 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왕릉들도 빼놓을 수 없죠. 그 중에서도 구리의 동구릉은 조선 왕릉 가운데 가장 많은 9기가 모여 있어서 조선 왕릉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왕릉과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숲이 울창하고 자연 생태도 잘 보존돼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건축된 수원 화성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성곽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빼어난 건축미를 비롯해서 성곽을 따라 이어진 운치 있는 길과 옛 성벽과 도심의 빌딩이 어우러진 경치도 볼만하고요. 특히 화성 행궁에서는 무사들의 무예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매일 펼쳐집니다. 이외에도 거성 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전남 화순 고인돌 유적과 기와집과 초가집이 평화롭게 어우러진 경북 경주 양동마을 등에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놓치지 말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을하면 수학의 계절답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유독 많잖아요. 네. 9월에 가볼 만한 축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축제부터 소개할게요.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었던 강원도 평창 봉평면의 효성 문화마을 일대에서는 9월 2일에서 11일까지 평창 효성 문화제가 열립니다. 야간 영화 상영, 작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나귀를 타고 메밀꽃밭을 걸어보는 이색 체험도 할 수 있고요. 한국의 농경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김제 지평선 축제도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호남평의 중심지인 전북 김제의 벽골제에서 열리는데요. 풍년 기원 줄다리기, 횃불 퍼레이드 등 대표 프로그램 외에도 농악 공연과 막걸리 페스티벌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롭게요. 네. 이외에도 팜스테이와 템플스테이, 예절 교육 등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가을에는 음악이나 예술 관련 축제들도 많죠? 그렇죠. 우선 재즈 매니아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음악축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10월 1일에서 3일까지 경기 가평의 자라섬에서 열립니다. 초청 아티스트만 해도 해외 25팀 125명, 국내 21팀 160여 명에 이르는 초대형 재즈 축제인데요. 메인 스테이지인 재즈 아일랜드, 파티 스테이지를 비롯해 총 10개 무대가 운영되고요. 수상 스포츠 체험 공연장, 지역 농산물 판매 코너 등 부대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됐다고 합니다. 또 현대미술의 최신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예술 비엔날레도 전국에서 연달아 개최될 예정이에요.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비엔날레와 부산 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비엔날레, 창원 조각 비엔날레, 대구 사진 비엔날레 등이 가을을 풍성하게 물들일 예정이니까요.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재즈를 좋아해서 예전부터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꼭 한번 시간을 내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술 관련 축제도 있을까요? 네, 예술 축제하면 영화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9월 22일에서 29일까지 DMZ 내 캠프 그리브스 일대에서는 제8회 DMZ 국제 다큐 영화제가 열리는데요.
전쟁과 폭력의 문제점을 조명한 36개국 116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 특별기획전도 열릴 예정이라 국내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전남 순천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페스티벌인 제4회 순천만 세계 동물 영화제가 열립니다. 9월 3일부터 7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동물을 소재로 한 영화 상영과 캠페인, 교육, 콘서트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네, 동물 영화제도 있군요. 네. 요새는 참 재밌고 다양한 축제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가볼 만한 이색 축제들 소개해 주세요. 네, 가을하면 떠오르는 추억을 주제로 매년 가을 광주에서 열리는 추억의 7080 충장 축제도 있는데요. 9월 29일에서 10월 3일까지 광주광역시 금남로, 충장로, 예술의 거리 등에서 펼쳐집니다. 시민 만여 명이 참가하는 거리 퍼레이드로 시작해서 상설 프로그램인 추억의 테마거리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추억의 고고장, 그때 그 시절 먹거리, 추억의 음악다방, 변사극, 오락실 등 7, 80년대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서 해마다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세계의 무림 고수들이 모여서 한판 승부를 겨루는 2016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도 9월 2일에서 8일까지 충북 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대회는 세계 최초의 무예 분야 국제 종합 경기 대회인데요. 각 나라의 주요 전통 무예를 종목별, 체급별로 나눠서 국가 대항전으로 치르는 대회입니다. 우리나라의 태권도와 중국의 우슈, 일본의 검도, 우즈베키스탄의 크라슈, 러시아의 삼보, 태국의 무에타이, 킥복싱 등 17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입장료는 무료라고 하니까 무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경하러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세계 무술 대회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이 대회가 잘 자리 잡으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색 관광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제주 해녀인데요. 제9회 제주 해녀축제가 9월 24일에서 25일까지 제주시 해녀박물관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축제는 해녀들의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성화 점화 퍼포먼스와 해녀 학교를 졸업한 새내기 해녀들의 해녀 물질 경연대회, 도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해녀 물질 체험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가을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영광 불갑산 축제와 하동 코스모스 축제, 평창 백일홍 축제 등 전국의 수많은 축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옥시 씨가 알려주신 정보들 참고하시고요. 해외 관광지 부럽지 않은 국내 축제장에서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 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4 B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흔히 기부라고 하면 뭐 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것을 떠올리는데요. 최근 기부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기부가 있어요. 바로 재능 기부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요새 재능 기부라는 말도 많이 쓰고 프로보노라는 말도 좀 쓰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말씀하신 프로보노는 라틴어 프로보노 퍼블리코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래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보수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률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봉사활동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고요. 재능 기부는 단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현재는 개인의 재능 기부까지로 의미가 좀 확장됐어요. 네네. 결과적으로 프로보노와 재능 기부는 거의 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재능 기부하면은 목소리 기부가 먼저 떠올라요. 네, 그렇죠. 특히 목소리가 좋은 오키 씨만큼 좋은 배우나 가수들이 목소리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일본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옮기는 작업에 재능 기부로 참여를 해가지고요. 화제가 됐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작업에 목소리를 기부를 한 건데요. 네. 수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배리어 프리 버전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6회 서울 배리어 프리 영화제에서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또 꿀성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배우 유인나 씨도 네. 오디오북 기부 캠페인에 참여했어요. 얼마 전 청소년 교양 서적 3권을 녹음했어요. 네이버 기부 플랫폼을 통해 무료 공개했는데요. 이 페이지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언어장애 아동 청소년의 치료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단순한 목소리 기부를 넘어서 이를 통해 실제 기부까지 이루어지는 캠페인이에요. 네, 기부 문화도 이렇게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또 목소리 기부는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죠. 맞아요.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에서 낭독봉사라는 이름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녹음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키 씨도 뭐 경험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최근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1명의 학생들이 단체로 음성도서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2014년부터 3년째 운영 중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프로젝트인데요. 동화 구연가의 지도로 낭독 교육과 발성 훈련 등의 수업을 받고 각자 파트를 나눠 동화책을 녹음해서 연말에 경기도 시각장애인 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재능 기부가 활성화되고 있다니까 교육도 될 것 같고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또 사진으로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네. 가끔 소외 지역 어르신들에게 결혼 사진이나 영정 사진 등을 찍어드리는 사진 재능 기부에 관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곤 하는데요. 서울 마포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글로벌 IT 회사에서 2억 원의 연봉을 받던 나종민 대표는 높은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2007년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네. 은퇴 후 남는 시간에 평소 관심이 있던 사진을 배웠고 실력이 쌓이자 장애인을 위해 사진을 찍어주는 재능 기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 사진관을 연 뒤에는 일반인 고객이 사진을 찍으면 그 비용으로 장애인이나 미혼모, 소외계층에게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1+1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이외에도 한 달에 소외 이웃
한 가족을 선정했어요. 인근 미용실, 음식점과 함께 머리 손질과 식사, 가족 사진 촬영까지 세트로 무료로 해주는 오로라 프로젝트와 미용실, 정장 대여 업체와 함께 가난한 취업준비생들이 10,000원으로 머리 손질부터 사진 촬영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네요. 네, 여기는 뭐 거의 재능 기부 전문 사진관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진 조세현 사진작가의 천사들의 편지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매년 연말마다 유명 연예인과 스타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들 안고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행사인데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이 행사는 지금까지 300여 명의 스타와 유명인사가 참여하면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어요. 배우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해마다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요. 참여 의사를 밝혀온다고 하고요. 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는 촬영뿐만 아니라 이 전시를 주관하는 복지단체에 매년 1억 원씩 기부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뭐 선행은 전염된다라는 말처럼 조세현 사진가의 기부에 대한 의지가 점점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세현 작가는 이외에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진 교육을 해서 사진사들을 길러내고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사진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소외계층에게 자신의 재능을 전수하는 일은 재능 기부의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야구계에서도 이런 재능 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 롯데자이언츠의 전설로 불렸던 박정태 선수는요, 은퇴 후에 부산 지역 소외 청소년으로 구성된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 고아원 아이들,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비행 초년은 탈북 청소년까지 대상이 점점 늘어났어요. 현재까지 300명으로 구성된 8개 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야구단을 35개 팀 1,000명으로 늘려서 야구 대회를 여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네, 300명도 모자라서 1,000명까지 과연 최고의 선수답게 스케일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소외 청소년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요? 네, 박정태 선수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홀어머니의 뒷바라지로 어렵게 야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위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기도 하는 등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이런 기억 때문에 소외 청소년들이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성과 인성교육 차원에서 야구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야구를 통해서 소심했던 아이들이 적극적이 되고 자기만 알던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고 사고만 치던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정말 잘 됐네요. 역시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을 잘 이끌어줄 어른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야구를 통한 기적을 꿈꾸는 야구인이 또 있는데요. 오비베어스 출신의 이경필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선수는 주목받는 투수였지만 부상으로 일찍 은퇴하게 되면서 속상한 마음에 한동안 야구를 멀리했다는데요. 결혼 후 다운 증후군이 있는 처형을 만나게 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2014년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야구 교실을 열게 됐고 반응이 좋아서 가는 곳마다 요청이 이어지면서 주위의 도움을 받게 됐는데요. 대선배 투수인 박철순 씨와 연예인 야구단,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참여하면서 야구뿐만이 아니라 방송국 견학, 스케이트 교실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해피 딜리버리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소품을 보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네요. 네, 재능 기부를 하는 분들도 또 참여하는 장애인들도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서 보기가 좋네요. 네, 넓은 운동장에서 공을 던지고 치고 달리는 야구 교실이 지적장애인들에게는 마치 소풍과도 같아서 무척 즐거워한다고 하고요. 이경필 선수도 장애인들이 다시 야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일깨워준 것에 보답하고 싶다면서 장애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짓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의 재능 기부도 많이 있죠? 네, 이번에는 음악 분야의 재능 기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 음악 영재들이 다니는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상희 씨는 전국의 교도소, 병원, 미혼모 시설 등을 돌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바이올린을 기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12년째 자비로 자산 연주회를 열고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지원하는 유엔사나 국제 백신 연구소에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8,8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그녀는 얼마 전 열린 연주회로 1억 원 기부를 달성했는데요. 딸의 돌잔치를 할 돈도 기부했다는 상희 씨는 죽을 때까지 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기부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말려도 소용이 없다고 하던데 이분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네요. 바이올리니스트 이상희 씨의 자선 연주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재능 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많다면서요? 네, 흔히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기부나 봉사를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편견을 깨고 스스로 재능 기부에 나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2011년부터 활동 중인 태백 실버 합창단인데요. 태백시 노인대학생 45명으로 구성된 이들의 평균 연령은 무려 75세. 오. 최고령 회원은 83세라고 합니다. 네, 요새 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노래도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그 노래를 부르시면 딱이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고. 그렇죠. 자, 이분들의 건강 비결은 매주 2회씩 모여서 합창 연습을 하고 매주 1회 이상 재능 기부를 하는 데 있다는데요. 태백 시내 경로당과 요양원, 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재능 기부로 노래를 불러서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요양원에 계신 소외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실버 합창단의 노래에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는데요. 사비를 털어 마련한 선물까지 전달하는 정성에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꼭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만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재능 기부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래로 사랑을 전파하면서 실버 합창단 단원분들도 좀 젊어지실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도, 네, 맞습니다. 외적으로도. 그래요. 이분들이 워낙 이 회춘을 한 듯 젊어 보이는 탓에 단체 관광을 가면 뭐 경로 우대 여부를 두고 매표원들과 실랑이를 좀 벌이기도 한다는데요. 네. 뭐 젊어지는 비결 뭐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오늘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재능 기부를 찾아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미술사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과 이탈리아 예술문화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유럽 르네상스를 다룬 후에는 나중에 이탈리아 피렌체 회화와 베네치아 회화의 차이까지 소개하려고 해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탈리아와 북유럽 미술 비교부터 할게요. 네. 사실 이탈리아 르네상스 거장이나 북유럽 화가들 소개할 때 개별적으로 그 화가들과 미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오늘은 두 개의 미술의 특징을 한 번에 비교 분석하는 거니까 더 잘 알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지역 문화를 비교하기 전에 르네상스란 무엇인가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일어난 문화 운동을 말합니다. 신 중심의 사상과 봉건 제도로 개인을 억압하던 중세 시대에서 벗어나 문화의 절정기였던 고대 그리스 때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르네상스 자체도 부활,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르네상스의 기본 정신은 인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활약한 때요. 네. 저희가 이제 학교 때 많이 들었던 이름들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문화를 이어가자는 뜻에서 탄생한 르네상스 때는 문화, 예술뿐 아니라 정치와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발명들을 기록해두기 위해 인쇄술까지 같이 발달했어요. 네. 책이 만들어지면서 기술도 전역에 널리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 유럽의 생활과 문화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서양 문화의 어머니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유럽 문화의 뿌리 깊은 것이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이탈리아는요, 고대 로마 제국이라는 역사 그리고 풍부한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또 지리적으로 이슬람과 동로마 문화를 접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문화를 서유럽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런 경제력을 기반으로 로마,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등에서 도시 국가가 형성됐어요. 이 도시 국가들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문화로 발전했고 이런 안정적인 기반 덕분에 마사초, 보티첼리, 도나텔로, 브루넬리스키를 비롯해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르네상스가 괜히 이탈리아에서 먼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네. 이탈리아 르네상스기에 유독 거장들이 많이 나타난 것도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도시 국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는 피렌체나 로마, 밀라노 등의 도시 국가에서 주로 활동한 화가들의 예술 작품이에요. 반면에 북유럽 르네상스는 지금의 벨기에를 말하는 플랑드르 지방, 그리고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활약한 화가들의 작품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북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부흥한 후 이 문화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북유럽에도 르네상스가 전파됐어요. 하지만 북유럽도 사회적, 경제적 밑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운하를 통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시장 경제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기가 되면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네. 자연스럽게. 또 사회적으로는 16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을 이유로 들 수 있어요. 이때 가톨릭에 대한 반발이 종교화를 금지하는 데까지 이어져 종교화 대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하는 예술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제 두 지역의 르네상스 특징을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네, 먼저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아까 말했듯이 고대 그리스의 인문주의 문화와 예술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 많죠. 종교화도 많이 그렸지만요. 하지만 북유럽은 고대 그리스 문화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회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보다는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을 보여주는 그림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 문화에 대한 관심 여부와 출발점이 달랐던 게 그림의 차이로까지 이어집니다. 이탈리아 회화는 수학적이고 계산적으로 따져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수치가 딱딱 맞게 떨어져야 훌륭한 그림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발명된 것이 원근법이고요. 때문에 이탈리아 그림은 완벽한 공간감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알겠죠? 네, 그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철학,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였어요. 반면 북유럽 회화는 수학적으로 철저히 따지면서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계산된 그림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제 스타일이네요. 네. 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는 원근법이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이탈리아 회화만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외양에 충실했다는 게 북유럽 회화의 강점이자 특징입니다. 또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달랐죠? 네. 이탈리아 회화는 주로 벽화가 많아요. 이 명성을 날린 화가들은 성당의 주문을 받고 성당 내부를 꾸미는 벽화를 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당 내부에 그림을 그려서 인테리어도 하고 또 엄숙한 종교화를 보면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하려고 했습니다.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마르지 않은 회벽에 재빨리 물감을 칠하고 벽이 굳으면 물감이 견고하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 프레스코 방식을 썼습니다. 반면 북유럽은 유화를 많이 그렸어요. 왜냐하면 유화 물감을 북유럽 화가가 발명을 했거든요. 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얀 반 에이크와 그의 친형이 유화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북유럽 플랑드르 지방에서 첫 번째로 유명해진 사람이라 플랑드르 화파의 창시이자 혹은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라고도 불려요. 아무튼 그래서 북유럽 화가들은 벽화도 그렸지만 캔버스나 목판에 유화 물감을 써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유화 물감을 쓰는 게 좀 더 그림 그리기가 용이하고 또 그라데이션 같은 게 잘 되기 때문에 명암을 뚜렷하게 주는 그림이 발달했어요. 이런 명암 때문에 북유럽 특유의 사실적인 그림이 가능해졌고 이 명암법은 후에 바로크 시대의 렘브란트나 루벤스 같은 화가들에 의해서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네, 유화물감의 발명이 북유럽 회화만의 특징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리고 인물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랐는데요. 이탈리아는 이상적인 그림을 추구했기 때문에 모든 인물을 다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소 개성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반면 북유럽은 사실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개성과 성격이 드러나는 인물을 그렸어요. 이렇게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와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 실제 작품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해 드릴게요. 르네상스는 부활, 재생을 의미하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났던 인간 중심의 문화, 인문주의를 다시 추구하자는 예술 운동을 말합니다. 르네상스는 고대 로마 제국의 문화와 풍부한 유산이 남아있던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돼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문화 부흥 운동은 수많은 천재 거장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회화에 있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플랑드르, 네덜란드, 독일 등의 북유럽 르네상스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제국의 유산을 간직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아 고대 문화를 모방하려 했고, 북유럽 르네상스는 이런 문화적 토대가 부족했던 탓에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회화를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도 인체 비례 등이 수학적으로 정확한 것을 추구했고, 원근법을 발명해 철저한 계산 아래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회화의 인물은 모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탓에 그 사람만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반면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는 정교한 사실성과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기 때문에 원근감은 느껴지지만 이탈리아 회화만큼 정확하게 그린 것은 아닙니다. 또 초상화를 그릴 때는 인물의 단점도 가감없이 그렸고 그 사람의 성격과 개성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탈리아 회화는 성당의 벽을 장식한 벽화가 많습니다. 이탈리아 거장들은 성당의 주문을 받고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종교화를 벽에 그렸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회화는 캔버스나 목판에 유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플랑드르 화파의 창시자로 불리는 얀 반 에이크가 유화 물감을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유화 물감 덕분에 북유럽 회화는 다양한 색을 쓸 수 있었고, 잘 마르지 않고 번지는 물감 특성상 입체적인 명암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원근법으로 그려진 대표작 중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긴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인물의 구도는 철저한 계산 아래 그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실점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도록 한 배경 등은 이 만찬 장소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라파엘로는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인물상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는 부드럽고 온화한 인물 표현으로 성모 마리아를 가장 아름답게 그린 화가이기도 합니다. 초원의 성모뿐 아니라 그가 그린 성모 마리아 그림은 모두 조화롭고 이상적입니다. 사실적인 표현과 인물의 개성이 드러나는 북유럽 초상화의 특징은 플랑드르 화가 얀 반 에이크가 그린 얀 더 레우의 초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린 탓에 얼굴형은 울퉁불퉁하고 이마에는 핏줄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듯이 영롱하게 빛나는 눈동자와 꼭 담은 입술 등에서 풍기는 아우라는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인물일지 짐작하게 만듭니다. 독일 화가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도 사실적이고 정교한 표현이 돋보입니다. 옷의 털의 질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세세하게 그렸고 작은 소품 하나하나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회화는 고대 그리스 문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종교화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반면 북유럽 회화는 고대 그리스 문화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 신화보다는 주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은 비너스 그림 중 가장 유명합니다. 바다 거품 속에서 탄생해 조개 껍질을 타고 키프로스 섬에 다다른 비너스의 탄생 장면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피터르 브리얼 1세는 농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주로 그린 풍속 화가입니다. 이탈리아 회화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대각선 구도에 밝고 강한 색채는 농민들의 분주하고 유쾌한 결혼식 풍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와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는 이렇게 뚜렷이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특징의 차이만 있을 뿐 르네상스기 화가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화가로 미술사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이탈리아 회화와
북유럽 회화의 차이를 확실히 알겠네요. 네, 나중에는 이탈리아 중에서도 로마, 피렌체 회화와 베네치아 회화의 차이점들 다루도록 할게요. 네, 이탈리아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어서 좀 이탈리아 하면 또 아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또 지진 피해를 당하신 분들 네. 좀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오늘은 르네상스 이야기와 함께 이탈리아 회화와 북유럽 회화의 차이점을 비교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완전식품 계란의 좋은 점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정보 톡톡.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완전식품 계란의 좋은 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란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완전식품이라는 건 보통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음식을 뜻하죠. 하지만 영양만 풍부하다고 해서 모두 완전식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식품으로 불리려면 일반적으로 영양, 맛, 가격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필요한 영양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맛도 있어야 하고 일반 대중이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계란은 시금치, 우유와 함께 대표적인 완전식품으로 평가받는데요. 미국의 영양학자이면서 계란 예찬론자이기도 한 타냐 주커브롯 박사의 주장을 중심으로 계란이 좋은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뼈가 튼튼해진다. 계란 노른자에 함유된 비타민 D는 칼시페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칼시페롤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를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키가 더 자란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비타민 D는 계란 노른자 외에 버터와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이 풍부하다. 계란 흰자에는 약 3.5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반면에 지방 함유량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는 주요 물질이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셋째, 기억력이 좋아진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콜린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활성화시킵니다.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늘어나면 기억력과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넷째, 아름다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계란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케라틴이라고 하는 기본 단백질을 만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케라틴은 머리털과 손톱, 피부의 기본을 형성하는 단백질이고 따라서 계란을 많이 먹으면 건강한 머릿결과 피부, 손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력이 좋아진다. 역시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눈의 산화와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은 계란 이외에 식물의 엽록체에서도 많이 추출되는데 시금치에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최근에는 루테인만을 추출해서 별도의 건강식품으로 팔기도 합니다. 또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란의 단백질은 양질의 단백질이어서 우리 몸에 완전히 흡수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 계란에 비타민 E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큰 효과를 보인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상처의 치유가 촉진되고 흉터를 없애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계란에 이렇게 다양하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네요.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식품 계란. 건강에도 좋고 머리, 몸, 아름다움을 위해서 골고루 도움이 되는 계란을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점들 외에 또 계란의 장점이 있는데 요리하기가 간편해서 좋아요. 이게 이 바쁜 아침에 먹을 게 마땅치 않을 때 계란 요리가 주로 오르게 되죠. 네. 계란 오키 후라이 씨, 하나만 하면 되니까요. 오키 씨 할 줄 아나요? 네, 아, 계란 후라이 할 그렇군요. 줄 압니다. 네. 또 저는 그 라면에 계란 넣어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 계란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아야 이 계란의 잡내가 안 납니다. 그쵸. 네. 그게 또 팁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리저리 활용 가능한 완전 식품 계란의 좋은 점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의 첫 방송이었어요. 9월 5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